그래서 연간 1,500만 원의 의미는요, 자, 요 순서대로 돈이 빠져나갈 것인데, 자, 그 중에서도 세액공제와 운용이익이 빠져나갔을 때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연 1,500만 원 신경 쓰기 이전에 먼저 신경 써야 될 것은 바로 연금 수령 한도입니다. 자, 그래서 기본 룰은요, 자, 연금계좌 한 개에 1,800만 원씩 그냥 꾸준히 넣으면 인출할 때 많이 번거로울까요? 나는 그냥 월 125만 원 빼쓰는데 만족할래요 라고 판단되시는 분들은 그냥 하나의 계좌에다가 묶어놓고 인출하셔도 큰 문제는 발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봉곤의 연금수업 곤쌤 김봉곤 인사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 주제는요, 곤쌤 질문이 있어요 코너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궁금해한 사항들 모아서 이번 시간 영상 속에서 풀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제가 또 한 권의 책을 써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55세 전 연금을 키워라 책을 이번에 또 한 번 출시를 했는데요. 관련 내용에는 이제 연금 인출 관련돼서 실제로 상담 사례들을 조금 더 포함을 시켜서 우리가 연금을 개시하기에 앞서서 어떠한 것들을 해야 되는지 관련 내용들 조금 이렇게 세부적으로 좀 많이 다뤘으니까요. 또 이제 관련돼서 Q&A도 물론 있지만 책의 내용들 가지고 좀 정리하실 분들은 책을 참고하셔서 또 하나의 학습을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연금계좌 관련돼서 Q&A 사항 같이 한번 읽어보고요. 그 다음에 답변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ISA 계좌 만기 자금을 연금저축으로 이전할 때, 자, 연금저축 납입 한도를 100만 원으로 설정하고, 자, 추가 세액공제 300만 원, 그 다음에 연금저축 100만 원, 세액공제 미적용 받은 2,600만 원을 비과세로 후년에 인출 가능한 건가요? 현재 절세는 충분히 누리고 있고 연저펀에 돈이 묶이는 것이 싫어서 최소로 납입하고 싶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연금저축에는 납입 한도를 설정해야 되는데 연금저축의 납입 한도를 100만 원만 딱 설정하게 되면 여기에 자금 들어가는 거는 사실상 100만 원까지만 입금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ISA 계좌 만기 자금이 생겨요. 자, 이 자금을 여기에다 입금을 했을 때 만약에 3천만 원을 넣어뒀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요. 첫 번째로는 여기 있는 연금저축에 그 납입금액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납입금액으로 인식하게 되면 현재 연금저축에 100만 원 납입금액 설정돼 있으니까 얼마? 100만 원에 대한 납입금액이 하나 인정이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로는 자, 이전 금액의 최대 10%인 얼마까지? 자, 300만 원까지 한도로 추가 뭘 적용받을 수 있냐면 추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 납입금액으로 인정되는 100만 원이랑 그리고 추가 세액공제 300만 원 합산하게 되면 토탈 400만 원에 대한 세액공제가 인정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400만 원에 대해서는 자, 개인적 소득에 따라서 13.2% 또는 16.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돼서 다음 연도 연말정산할 때 적용되는 부분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천만 원의 자금이 입금이 된 상태에서 400만 원에 대한 부분만 세액공제 적용받았으니까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납입액 2,600만 원에 대해서는 언제 인출할 수 있냐면 다음 연도 7월 이후에 세액공제 미적용된 금액으로 확인하고 세금 없이 뭐 할 수 있다? 인출할 수 있다. 이 부분도 꼭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인출하기에 앞서서는 반드시 과세 제외 금액으로 설정이 되어져 있는지 여부에 대한 체크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ISA 계좌 만기 자금을 연금저축으로 이전했었을 때 세액공제를 실제로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제로 전산상에 과세 제외 금액으로 인정되어져 있는지 여부는 확인하고 인정되었을 때 인출을 해야지 세금이 없다라는 사실은 꼭 기억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자, 연간 수령 한도의 1,500만 원은 자, 세액공제 받은 사적연금에만 해당하는 것인지요? IRP 계좌에서 퇴직수당, 명퇴금을 인출할 때 연금 수령 한도 계산식으로 나온 금액을 인출하면 되나요? 라는 질문 사항입니다. 자, 일단은 연간 연금 수령 한도 1,500만 원과 그리고 퇴직금이 과세되는 이 퇴직수당 또는 명예퇴직금들 어떻게 수령했을 때 세금을 조금 더 줄일 수 있는지를 하나씩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여기서 표현하는 연간 1,500만 원에 대한 거는 좀 개념을 좀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연간 1,500만 원.
자, 연 1,500만 원에 들어가는 소득 재원은요. 자, 일단은 세액공제를 받았는가? 자, 그러면 나는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이다. 자, 두 번째로는 돈을 납입해서 계속 운용이라는 걸 하겠죠. 자, 그럼 뭐가 생기냐면 운용 수익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연금계좌는 결국 인출 순서에 의해서 인출이 되는데, 첫 번째로는 뭐 비과세 재원. 자, 여기서 말하는 비과세 재원은 자, 세액공제 받지 않은 것. 자, 두 번째로는 이제 퇴직금이 입금된 퇴직금 원금. 얘는 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 과세 이연 퇴직 소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이제 세액공제 받은 금액. 자, 네 번째로는 뭐 운용이익. 얘네는 뭐 동시에 빠져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이렇게 체크가 돼요. 자, 그래서 연간 1,500만 원의 의미는요, 자, 요 순서대로 돈이 빠져나갈 것인데, 자, 그 중에서도 세액공제와 운용이익이 빠져나갔을 때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연 1,500만 원 신경 쓰기 이전에 먼저 신경 써야 될 것은 바로 연금 수령 한도입니다. 자, 그래서 기본 룰은요, 연금 수령 한도 이내 금액을 인출했었을 때, 그 중에서도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이익이 빠져나갔을 때, 연금 수령 한도 이내 금액 인출하면 이때 연금 소득 세가 과세되는 건데, 자, 중요한 건 여기에 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연간 1,500만 원의 기준이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연금 수령 한도 자체가 1,500만 원 미만일 경우에 연금 수령 한도만큼 인출했을 때 연금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고요. 자, 연금 수령 한도를 초과해서 인출했는데 그 금액이 1,5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16.5%의 기타 소득세가 과세되게 됩니다. 자, 다음은 연간 1,500만 원을 초과해서 이제 인출하게 되면요. 이때는 선택지가 두 개입니다. 하나는 종합과세 되는 게 있고요. 하나는 이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분리과세 선택하게 되면 기타 소득세 16.5%가 과세되는 것이고요. 종합과세 선택하게 되면 다른 소득이랑 싹 다 합쳐서 낮게는 6%, 많게는 45%의 세금이 붙는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세액공제 받은 것과 운용 수익은 연 1,500만 원 기준, 그리고 연금 수령 한도 이 두 가지를 고려해서 인출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자, 그리고 명예퇴직금과 그 다음에 뭐 퇴직금, 퇴직수당에 대한 부분들은 어디에 포함되냐면 바로 퇴직금 원금 부분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퇴직금 원금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연금계좌 안에서 인출하게 되면 뭘 적용받을 수 있냐면 감면이라고 하는 걸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0년 차까지는 뭐 30%, 그리고 11년 차부터는 40%의 퇴직소득세가 감면되는 부분이 있는데, 자, 그러면 이 감면되는 거는 무조건 감면되는 게 아니라 얘는 또 어디에 영향을 받냐면 바로 연금 수령 한도에 영향이 받습니다. 따라서 내가 연금을 개시하고 1월 1일자에 연금 수령 한도를 먼저 계산을 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인출하는 금액이 연금 수령 한도 이내 금액이고, 그 다음에 퇴직금 원금이 먼저 이렇게 빠져나간다라고 가정했을 때만 뭘 적용받을 수 있냐?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거고요. 자, 만약에 퇴직금 원금이 빠져나가는 시점에 연금 수령 한도를 초과해서 인출한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서는 감면 적용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따라서 연간 1,500만 원은 세액공제 받은 것과 사적연금에만 해당되는데, 중요한 건 퇴직수당과 명예퇴직수당에 대한 부분들은 연금 수령 한도 이내 금액 인출했을 때 감면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게 11년 차가 넘어서 인출했다라고 가정하게 되면 그때는 40%에 해당되는 금액을 퇴직소득세 감면받고 인출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자, 책 사서 보기 시작했고 강의도 잘 들었습니다. 이 두 번째 책도 이렇게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연금계좌 한 개에 1,800만 원씩 그냥 꾸준히 넣으면 인출할 때 많이 번거로울까요? 이렇게 질문사항 주셨는데, 자, 보통 우리가 세액공제 받을 금액과 받지 않은 금액을 구분해서 넣어두는 게 유리하다. 보통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내가 뭐 수령하는 금액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고 장기간 인출할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 그렇게 부담되는 부분들은 아닐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시를 통해서 알려드리면, 자, 연간 1,800만 원을 납입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900만 원, 900만 원 이렇게 위쪽에는 세액공제를 받고 아래쪽에는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10년 차가 되게 되면요. 자, 이때는 얼마를 납입하게 되냐면 세액공제 받은 금액이 9천만 원, 그리고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이 9천만 원. 그래서 토탈 납입 원금만 하더라도 1억 8천만 원이 됩니다.
자, 그러면 1억 8천만 원에 대해서 나중에 연금을 인출하게 되면 물론 여기에 운용 이익도 붙을 수 있겠죠. 자, 여기에 11- 연금 수령 연차. 자, 여기에다가 이제 1.2배수를 곱해서 뭘 계산할 수 있냐면 연금 수령 한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 연금 수령 한도가 얼마? 연간 1,5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사실상 우리가 인출할 수 있는 자금의 한도는 월 기준으로 125만 원밖에 안 돼요. 자, 만약에 내가 이러한 구조로 내가 하나의 계좌에다가 납입해서 운용을 하는데 나는 그냥 월 125만 원 빼쓰는데 만족할래요 라고 판단되시는 분들은 그냥 하나의 계좌에다가 묶어놓고 인출하셔도 큰 문제는 발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월 125만 원을 초과해서 나는 인출하고 싶다. 물론 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금액에서 먼저 빠져나가기는 하지만 중요한 거는 공제받지 않은 금액에서 모두 다 인출을 하게 되면요, 나중에 결국 인출할 수 있는 인출 한도는 월 125만 원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나는 125만 원 가지고 충분하지 않다라고 판단되시는 분들은 일단 세액공제 받지 않는 납입금액에 대한 계좌 하나 트시고, 자, 두 번째로는 세액공제 받은 계좌도 하나 트세요. 자, 그러면 2번의 경우는 세액공제 받았고 1번의 경우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2번 계좌에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았기 때문에 얘는 연금소득세를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인 거고, 연금소득세. 자, 얘는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 따라서 2번 계좌 안에서는 최대한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금액만큼 뭘 한다? 여기서 인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부족한 금액에 대한 부분들은 세액공제 적용받지 않는 납입액에 대한 부분들은 세금 없이 비과세로 인출을 할 수 있고, 그리고 한도 적용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베이스는 세금을 최대한 낮게 인출할 수 있는 하나의 계좌를 먼저 만드시고요. 그리고 나서 부족한 금액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과세되지 않는 재원이 포함되어져 있는 1번 계좌를 활용해서 각각 구분하는 게 괜찮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혼합하는 것보다는 이왕이면 나눌 수 있다라고 가정하면 이렇게 계좌를 공제받은 것과 공제받지 않은 금액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인출하는 것도 나중에 괜찮은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 참고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자, 연금저축계좌 연 입금 한도 1,800만 원을 ISA 계좌처럼 한 번 채웠다가 인출하면 다시 입금 불가능한가요? 라는 질문 사항인데, 자, 일단은 ISA 계좌의 경우는 연간 2천만 원 넣었다가요, 그 해에 다시 빼게 되면 더 이상 돈을 넣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연금저축의 경우는요, 재미난 사실은 뭐냐면 연금저축에 돈을 넣어뒀을 때 납입금액으로 인정되는 그 시점은 연말이에요, 연말. 그래서 연간 1,800만 원 냈다가 그냥 갑자기 잘못된 선택을 한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인출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12월 31일 전까지만 다시 1,800만 원 납입하게 되면 납입이 가능하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ISA 계좌처럼 자, 올해 납입하지 못한 금액 다음 연도로 2월 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냥 매년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는 그러한 한도가 적용되기 때문에 만약에 일정 부분 목돈을 연금저축으로 옮길 계획 갖고 계신 분들 있다라고 한다면 다음 연도로 2월 할 게 아니라 매년 납입 한도를 꽉꽉 채워서 옮겨 놓는 작업을 하셔야지 나중에 내가 뭐 건강보험료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금융소득과 관련된 세금에 노출되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연금저축은 최대한 빨리 사용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연간 납입 한도를 채우시고요. 그리고 중간에 자금 필요하면 어떻게 보면 뭐 공제받지 않은 납입액은 세금 없이 인출 가능하니까 인출하면서 뭐 통장의 개념처럼 사용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사실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자, 퇴직연금 및 IRP 계좌의 인출 금액은 기초연금 계산할 때 금융소득에 반영될까요? 아니면 연금으로 계산될까요? 라는 질문 사항입니다. 자, 일단은 기초연금과 관련돼서는 소득 인정액과 그리고 기타 소득을 가지고 일단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소득 인정액에 대한 공식을 잠깐 표를 보시면, 자, 소득 평가액에 자, 0.7 곱하기 근로소득 마이너스 112만 원. 이 말은 자, 급여소득이 있다라고 가정했을 경우 112만 원을 공제를 해주고요. 거기에 70%만 반영을 합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기타 소득이 들어가는데 기타 소득의 구분을 보시게 되면 사업소득이 있고요. 재산소득, 공적 이전소득, 그리고 무료 임차소득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사업소득에 대한 부분들은 내가 직접적으로 사업 행위를 했었을 경우 혹은 임대사업을 하고 있었을 경우에 포함되는 부분들이고요.
자, 두 번째로는 재산소득은 이자 배당 그리고 연금소득이 들어가는데, 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건강보험료나 혹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있어서는 이 사적연금에 대한 부분들 소득으로 반영이 안 되는데, 이 기초연금에는 우리가 가입하고 있는 이 사적연금에 대한 모든 소득이 다 합산돼서 소득 인정액이 평가된다라고 알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과 IRP 계좌에서 돈을 내가 인출한다라고 가정했었을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퇴직연금에서 발생되는 이 퇴직금이 입금된 그 금액에 대해서는 사실상 분류과세 처리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소득에 대한 부분들은 반영되진 않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액공제 받은 금액 혹은 운용이익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기초연금 산정할 때 연금 소득 안에 포함된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소득 인정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기초연금액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기초연금 자체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참고로 알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공적 이전 소득은 말 그대로 그냥 공적연금에 대한 소득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공무원, 군인연금, 그리고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이 모두 다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무료 임차소득에 대한 부분들은 자녀의 명의 집에 내가 거주하고 있다. 이때 무료 임차소득이 반영이 되는데, 그 기준은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6억 원입니다. 그래서 6억 원 이상의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뭐 주택에 근데 그 주택이 자녀 명의일 때 이때는 0.78% 정도의 금액이 곱해져서 소득으로 또 인정되는 부분 있다라는 점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실제로 뭐 기초연금을 지급받게 되면 집에 뭐가 날라오냐면 고지서 같은 게 하나 날라오게 되고요.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기입사항들을 기입해가지고 이 소득을 다 평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질문사항에 대한 부분들은 우선적으로 우리가 사적연금에서 발생되는 연금 소득에 대한 부분들은 기초연금을 계산할 때 모두 다 반영되고, 그 항목은 재산소득 중 연금소득에 반영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자, 매번 잘 시청하고 있어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64세 퇴직자이며 초심이라고 합니다. 드디어 닉네임을 말씀해 주신 분이 등장했습니다. 초심님. 자, 아주 오래전에 생명보험회사에서 평생연금 가입해서 작년부터 수령 중에 있고, 자, 이건 일단 비과세 연금으로 볼 수 있겠고요. 자, 증권사의 연금저축은 아직 연금 개시를 하지 않은 상태이며, 자, IRP는 3년 전부터 매월 1만 원씩 수령하고 있습니다. 저의 현재 상태에서 금월 5월이면 국민연금도 수령하게 되는데, 생명보험사, IRP, 연금저축, 국민연금 모두 합산해서 연 1,5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인가요?라는 질문사항입니다. 자, 앞서서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연간 1,500만 원은 사적연금 중에서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이익이 빠져나갔을 때 모두 다 합산돼서 과세되는 기준점이고요. 일반적으로 연금소득세 과세 대상 기준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연간 1,500만 원 안 들어가는 것, 첫 번째로는 국민연금은 당연히 들어가지 않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생명보험사에 연금 수령하는 것은 대부분 비과세 연금이기 때문에 얘도 반영이 되고 있진 않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IRP 계좌에 만약에 퇴직금이 들어있다, 그리고 퇴직금 부분이 먼저 인출된다라고 가정하게 되면 걔네들은 분류과세 대상 소득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연간 1,500만 원과는 전혀 무관한 소득이 될 수 있다. 이렇게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만약에 연간 1,500만 원을 초과해서 인출을 하게 되면 그때는요,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를 선택해야 되는데, 만약에 분리과세를 선택하지 않고 종합과세를 선택하게 됐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국민연금 수령 금액도 다시 다 합산돼서 다음 연도 5월 달에 새롭게 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 사실도 알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여러 가지 연금액이 복합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1,500만 원에 대한 사적연금을 수령하더라도 이때는 분리과세를 처리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는 구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